50페이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50페이지 펴봐. 원자 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원자 구조를 어떻게 밝혔는지, 그럼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원자의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또 한번 복습 들어갑니다. 자, 원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 조그맣게 쓸게. 자, 우리가 원자 그러면 애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돌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가 쪼개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뭘로 쪼개지더라? 핵하고 전자로 쪼개지더라. 자, 영어 공부합시다. 핵은 뭐라고요? 뉴클리어. 그 다음에 전자는 뭐라고요? 엘렉트론. 이렇게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핵은 또 뭘로 쪼개져요?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로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핵을 구성하고 있는 애가 나중에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핵자라고 해요. 핵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그래서 핵자라는 표현을 써요. 좀 핵자라는 말이 나오면 생소하게 느끼지 마세요. 아,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양성자, 중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양성자를 먼저 뭐라 그러냐면 프로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러냐면 뉴트론이라고 해. 많이 들어봤지? 우리 미네는 어디서 들어봤니? 뉴트론. 뉴트로지나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 화장품 이름 모르니? 광고에 나오잖아. 중성이라는 뜻이야. 뉴트론. 그죠? 자,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우리 앞부분에서 잠깐 했죠. 소립자 UUD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지. 업컬크 2개하고 다운컬크 하나. 그 다음에 얘는 UDD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1가를 띄고 있더라. 얘는 제로죠. 중성이라고 했지. 얘는 전해량이 마이너스 1가라고 했어. 요렇게까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를 우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여기 보면 양성자가 이게 플러스 1가를 띄고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해량은 띄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얘가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라 그랬지. 얘도 플러스 3분의 2라 그랬지. 얘 다운컬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더해봐.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얘 플러스 3분의 2죠.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전하량의 합이 0인 거야.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다. 이게 사실은 상대량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으로 나눈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한 거야. 얘는 그럼 얼마일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순 쿨롱이지. 그냥 그런 상대량을 정한 거일 뿐인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무거울까? 질량을 알아보고 싶어. 근데 질량도 역시 너무 가벼울 것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상대량으로 양성자를 1.0이라는 질량으로 정한 거야. 너 1로 해. 그랬더니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다라는 거야. 1보다 조금 무거워요. 그런데 전자는요. 이걸 1로 기준했을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1837분의 1배로 나와 있어. 양성자의 1837분의 1배야. 너무 가볍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는 무시해도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 이게 약 이런 뜻이죠. 핵의 질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왜? 전자는 너무 가볍더라. 무시해도 되더라.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거에는 핵하고 전자가 있는데 원자의 질량은 핵의 질량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자의 질량을 앞으로 이제 질량수라고 할 것이고요. 핵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핵을 구성하더라. 그래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더한 거 우린 이걸 질량수더라라고 이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한번 했어. 이렇게. 그래서 질량수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양성자수가 그냥 순순하게 양성자수 몇 개야 이렇게 주지 않는다 그랬지. 양성자수가 뭐라고요? 우리 이제 화학에서는 얘가 원자 번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원자 번호하고 같다고 보는데 또 뭘로도 나타내냐면 전자수로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전자수일 때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중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 원자일 때가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같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로 대체할 수 있다. 양성자수 대신에 원자번호로 대체하든지 전자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를 나중에 표시할 때 원소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자니 이게 이제 Z가 만약에 원소 기호라고 한다 그러면 자 배운 사람들 알죠? 이쪽에다 뭘 쓴다 그랬어? 여기다가 양성자수인 원자 번호를 쓴다 그랬지. 요 위에다는 뭐를 쓴다 그랬지? 질량수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질량수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원자 번호는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니네 화학에서도 필요하고 물리학에서도 필요해요.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화학에서는 이렇게 소립자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목이 뭐였어? 원자 구조의 변천사야.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과정을 이해하면 되고 걔네들이 시험 문제에 맨날 나와. 이거는 수능 문제로도 나와. 돌아가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꽤 오래된 얘기예요. 돌턴의 원자야. 니네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돌턴이라는 할아버지가 원자설이라고 하는 설을 내놨죠. 이건 중학교 과정이니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원자설 기억나니? 원자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지? 가장 작은 입자라 그랬어. 근데 단서가 붙었지. 뭐라 그랬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원자라고 하자. 이렇게. 두 번째 뭐라 그랬니? 크기와 질량이 같더라. 자, 같은 원소는 크기와 질량이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 있죠?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뭐 이런 거 있었어.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었어요? 화합물을 형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일정한 질량비로 성립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이 뒤에 거 두 개는 이건 법칙으로 발견이 되는 법칙으로 인정을 받았어. 얘 무슨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지. 화학에서 정말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죠.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 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원자설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게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뭐 배수비례 법칙, 니네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을 기반해가지고 나온 법칙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두 가지가 법칙에서 이미 만들어진 거야. 원자설에서 만들어진 거야, 법칙이. 그런데 위에 두 개, 1번, 2번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기술력으로, 돌턴의 기술력으로는요, 이걸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후배들이 우리 돌턴 형아가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뒤에 기술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자도 깨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 양성자로 깨지더라는 거야. 지금은 양성자도 깨뜨려요. 거기 안에 소입자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때 기술력으로는 가장 작은 입자야. 근데 더 쪼갤 수가 지금 현재는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수정 요소가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돌턴의 원자 법칙이 아니고 원자설로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이 두 개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크기는 같은 건 맞아요. 질량이 같지 않더라는 거지. 여기 이제 누가 있어? 니네 잘 아는 한번 배웠죠? 동위원소가 있었지. 이 동위원소 존재 때문에 한번 수정 요소가 가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돌턴 원자설의 문제점이야. 주관식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왔을 거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항목하고 4번 항목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법칙으로 만들어졌었어. 여기까지 니네가 배웠다고요. 동위원소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해볼까? 저번 시간 했었죠. 정리 또 나온 김에 한 번씩 하자고.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나올 때마다 그때 나오면 한 번씩 또 리뷰를 하는 거야. 동위원소 나왔어. 동위원소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소첩이라고 얘기해요. 동위원소의 정확한 정의 혹시 니네 아니? 동위원소가 뭔지?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이제 들어봐. 동위원소는 뭐냐면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달라? 중성자 수가 달라요. 봐봐.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중성자 수가 다르면 뭐가 달라져? 질량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야?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자 번호하고 전자는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화학은 뭐라 그랬죠?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잖아. 전자 숫자가 똑같으면 화학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화학적 성질은 동일한 그런 원소입니다.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지. 핵이 다르니까 동일한 원소다. 이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수소를 예를 든다면 1, 2짜리가 있고 수소가 1, 2짜리가 있고 수소가 1, 3짜리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수소라고 하고 얘를 중수소라고 하고 얘를 삼중수소라고 한다고. 같은 수소지. 1번인 같은 수소인데 여기는 1이니까 중성자가 0이야. 여긴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중성자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밑에 원자 번호에다 중성자를 더하면 질량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 이런 애들 관계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한다. 탄소도 마찬가지. 6번에 12짜리가 있고요. 탄소 6번에 13짜리가 있고 탄소 6번에 14짜리가 있어. 이런 애들 다 동위원소야. 우리 제일 잘 알려진 게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엔 중성자가 6개 있는 거야. 여기엔 중성자가 7개 있는 거야. 중성자가 8개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 앞으로 두고두고 많이 나옵니다. 동위원소 화학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알아둬야 돼. 원자 번호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옵시다. 돌톤의 원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톤의 원자의 모형은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생겼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고 무슨 모양이야? 딱딱한 공 모양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돌톤은 그래서 돌톤의 원자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설 얘기하다가 동위원소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누가 나와야 돼? 우리 교재 잠깐 보면서 해보세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누구냐면 톰슨의 원자야. 톰슨의 원자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어떤 실험을 통해 갖고 원자의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핵자를 알아낸 거기 때문에 실험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실험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음극선 그러면 보통 이제 음극 그러면 캐소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소드 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음극선 양극은 에노드라 그래. 캐소드 레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극하고 음극에 고전압을 걸어준 거야. 우리 형광등처럼 고전압을 걸어주면 거기에서 이제 음극에서 마이너스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지. 이 음극에서 뭔가 선처럼 광선처럼 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광선을 분석한 거야. 광선의 성질을 알아본 거야. 첫 번째, 그림자 실험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음극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음극이 있는데 음극에서 뭐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앞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 놔뒀어. 조그만 십자가를 하나 딱 놔뒀어. 그랬더만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더라는 거야.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니네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시험 하지 않았냐? 바늘구멍 사진기 하지 않았니?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상이 이쪽에서 거꾸로 잡히죠. 이게 뭐야? 정대칭이라고 그러나? 수학 시간에? 이렇게 돼갖고 거꾸로 잡히잖아. 그건 왜 그래? 그건 왜 그러니? 그거 빛의 직진성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애가 어쨌든 뭔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직진하기 때문에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음극에서 튀어나오는 애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더라? 직진성을 갖고 있다는 거야. 마치 빛처럼 직진하더라 라는 성질을 알아낸 게 첫 번째 그림자 실험으로 알아낸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 뭐야? 바람개비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이냐면 금박 실험이야. 금박을 니네 금이 되게 얇게 펴진다. 금을 얇게 펴갖고 바람개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바람개비를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 음극에서 나온 애를 여기다 쏴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쏴봤어. 그랬더니 얘가요 핑글핑글 돌더라는 거지. 이렇게. 바람개비가 핑글핑글 돌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광선이 아닌 거야. 뭔가 입자가 와서 때린 거지. 질량을 가진 어떤 알맹이가 와서 때렸기 때문에 돌아간 거지. 그래서 알아낸 게 뭐예요? 바람개비 실험을 통해 갖고 여기에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성이 있더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게 바람개비 실험입니다. 그래서 핑글핑글 돌더라.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또 음극에서 나오는 애가 세 번째. 전자기장 실험을 한 거야. 전자기장, 전기장, 자기장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쪽에 이제 N극이 있고요. 자기장은 이쪽에 S극이 있고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어떻게 되다가 S극으로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전기장 실험을 해봤어. 플러스극이 있고 마이너스극을 이렇게 갖다 놨어.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어디요?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기의 성격을 갖더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플러스로 휘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어떤 입자지 이게. 이 입자는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하면 되니?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는 애구나. 이렇게 알아낸 거지.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 애는 직진하더라. 질량을 가지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더라. 라고. 나중에 이제 뭐 밀리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스 쿨롬이라고 하는 전하량도 정해줍니다. 그건 화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물리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한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엘렉트론이라고. 엘렉트론이라고. 그래서 전자를 규명하게 된 겁니다. 전자의 존재를 알아낸 거야. 이름을 전자라고 지은 거야. 마이너스 엘렉트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구조를 톰슨은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원자는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이고요. 여기 안에 전자가 마치 푸딩에 과일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니네 푸딩이 뭔지 아니?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푸딩이 뭔지 아냐? 니네 젤리 알아? 젤리? 예전에 보니까 젤리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젤리의 모습 본 적 있냐? 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떨어지는데 초고속 카메라로 이게 뭐야 초고속 카메라는 뭐라 그래요? 되게 짧게 잘라가지고 찍는 거잖아. 그래서 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찾는 거잖아. 휙 떨어지는데 젤리가 휙 떨어져서 막 이렇게 튀기더라고요. 막 튀겨요. 그게 이제 그 젤리 속에 플럼이 뭐야? 자두야. 그러니까 자두가 들어있는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흔들리면서 고기 안에 자두가 꼭꼭꼭 박혀있다. 이렇게 생긴 게 플럼 푸딩 모델이야.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빗금친 부분 있지? 어쨌든 중소 원자이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에 뭐가?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전하를 charg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이걸 중화시켜갖고 중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델이다라고 톰슨이 원자 모델을 제안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별표 2개 정도 해놔야 돼요.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비중도에 따라 선생님이 별표를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톰슨의 원자는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이제 제안한 모델이 이제 누구냐면 역시 또 실험을 해갖고 찾아낸 거지. 역시 실험을 해서 찾아낸 거. 자, 누구냐면요. 세 번째, 러더퍼드야. 러더퍼드의 원자입니다. 러더퍼드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얘도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알파선 산란 실험을 했어요. 알파선.
니네 알파선이 뭔지 잘 모르지 또. 그죠? 알파선은 뭐냐면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배우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새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라돈? 그죠? 그 침대 방사능 물질이 있어갖고 막 베개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래갖고 거기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맨날 방사능이 피폭돼갖고 문제가 많죠. 그 회사 아마 망했을 것 같은데 그 다 AS 해주느라고. 어쨌든 그런 방사능 물질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 라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감마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 에너지선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피폭당하면 우리 염색체나 DNA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지 못하는 애가 누구냐면 나비예요. 지금 우리 S그룹 있잖아. S그룹 우리나라 1위그룹 삼성. 그래서 거기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요새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장님 집이 원래 지을 때 이슈가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은 북한하고 관계가 되게 좋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디를 공격할까?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서울 어디? 일단은 미군 부대를 공격할 거예요. 용산. 그 다음 방송국 이런 데를. 거기가 주 타격이야. 근데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회장님 집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6개월은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나 50cm에 콘크리트 50cm가 주변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식수라든지 뭐 기본적인 라면 뭐 이런 거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여기 성남공항이나 이런 데를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겠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 제일 처음에 탕 터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능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콘크리트 50cm에 나 50cm야. 그 지하 벙커가 다 연결이 돼 있대. 뭐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방사능을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투과를 못하는 게 바로 나비야. 그래서 라듐 같은 애를 요 나부로 이렇게 둘러싸놓잖아. 그럼 이제 얘가 방사능 붕괴를 핵 붕괴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는 애가 있어. 이게 이제 우리 피폭이 심한 감마선이라고 하는. 이건 상식이에요. 나중에 물리학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알파선이 이렇게 튀어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선이 튀어나왔는데 베타선은 휘가닥 이렇게 꺾여.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알파선의 정체가 뭐냐면 헬륨 2의 4번짜리 양이온이 전자는 없고 핵만 있는. 그러니까 수소보다 좀 무거운 헬륨이야. 되게 묵직한 원자핵이에요. 무거운 애야. 베타선은 뭐냐면 우리 금방 배웠던 전자선이에요. 전자야. 전자니까 1837분의 1배라고 했잖아. 너무 가볍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양쪽 옆에다가 여기를 플러스 극을 걸어놓은 거야. 여기를 마이너스 극을 걸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같은 전기장을 딱 걸어놨을 때 전기력이 똑같이 작용할 거 아니니. 그런데 알파선은 되게 묵직하다고. 덩치가 크다. 덩치는 작은데 되게 묵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끌어당기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끌려간다고. 근데 전자는 되게 가볍지. 같은 힘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 휘락 꺾이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확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선은 전자선이고 알파선은 헬륨 2가 양이온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되게 질량이 무거운 애야. 되게 조그마지만 질량이 되게 커요. 그게 알파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알파선 산란 실험에서 알파선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헬륨의 2가의 4짜리의 2가 양이온선이다. 2번의 질량수가 4인 원자 핵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2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알파선이. 얘를 갖다 이제 어디다 쪼개면 금박 실험이야. 금박을 만들어야 돼. 금은 펼침성, 뽑힘성 이런 게 되게 커갖고 되게 얇게 펴진다. 니네 아빠 따라가갖고 술안주로 참치 먹어본 적 있어? 참치 먹어본 적 있니? 참치집 가면은 참치에다가 뭘 올려주냐? 금가루 올려주지.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죠? 그 금이 되게 얇게 펴져갖고 거의 원자 수준으로 펴지는 거야. 그렇게 얇게 피면 세균들이 싫어한대요. 그게 이제 금나노, 은나노야. 그러니까 원자 수준 정도로 펼쳐놓으면 세균들이 항균작용이 있어. 그래서 회 같은 데다 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걔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정상 세포도 공격해. 그래서 문제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뭐 마제스티, 로얄 그래갖고 좀 금으로 막 이렇게 장식해놓으면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런 거지. 크게 뭐 효과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화장품에도 금가루 들어있잖아. 그거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중금속 오염되는 거예요. 스며드는 게 아니야. 그냥 씻겨 내려가요. 나중에 보기 좋게 합니다.
금이 있으면 왠지 좀 피부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냥 상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예요. 근데 금방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얇게 펴진다. 어느 순간이 얇게 펴지냐면 이게 금원자야. 노란색이니까 금원자처럼 보이는 금원자가 얇게 피면 한 요 정도, 2겹 정도까지 이렇게 펴져요. 이런 식으로 얇게 피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알파선을 쪼이는 거야. 알파선을 쪼였더니 여기서 막 쏘는 거야. 쐈더니 막 알파선이 막 튕겨나가요. 막 직진해 그냥. 막 직진해. 막 직진해. 막 직진해. 오. 여기에 이제 누가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에 얘가 탁탁탁 찍히는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오, 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의 90% 이상이 다 통과해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쓰세요. 원자석은 텅 비어있다고 일단 알아낼 수 있어. 대부분 다 통과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미치미치한 애가 가서 틱 이렇게 각도가 심하게 꺾인 애들이 몇 퍼센트 있더라는 거지. 이거 도대체 뭐지 얘네들? 알파선이 빗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빗나간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빗나간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뒤에 스크린을 놔뒀어. 뒤에 스크린을 놔뒀는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반대로 튕겨나간 애가 있더라는 거야. 니네 혹시 당구 쳐봤니? 당구 쳤을 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상상을 해봐. 가운데에 쇠공이 한 10kg짜리가 있어. 근데 당구공으로 걔를 빵 쳤다 그래봐. 그럼 쇠공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되겠니? 당구공 튕겨서 뒤로 나오겠지.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쪼여준 알파선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얘가 빗 맞아갖고 튕겨나갔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분명히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심에 그래서 굉장히 작고라고 합시다. 작고 질량이 큰 플러스 성격의 입자가 이 안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작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과해버렸고 질량이 크니까 정반대로 맞아갖고 튕겨나가는 애도 있을 거고 만약에 질량이 작다 그러면 깨져버려야 되는데 깨지진 않더라는 거야. 반대로 튀어나오거든. 그리고 빗나가고 튕겨나가는 거 보니까 반반인 거야. 아하, 그 안에 플러스가 있구나 라고 알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플러스 원자핵이 발견이 된 겁니다.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자, 이렇게 되죠. 이 원자핵의 성격은 어떻게 되냐면 크기는 작고 질량이 큰 거야.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밀도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밀도가 크다는 거의 다른 표현은 부피는 작고 질량은 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이제 원자를 갖다가 정리를 했냐면 안에 굉장히 작은 플러스가 들어있다, 뭉쳐있다. 그 바깥에 이렇게 동그랗게 어떻게 돼요? 행성궤도 법칙 이런 표현을 썼어. 그래서 얘가 궤도 운동을 하더라 원 운동을 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로 이제 궤도 운동보다는 원 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런 모델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바로 러더퍼드의 모형이야. 이미 전자는 톰슨이 발견했잖아. 근데 그 안에 작은 핵이 있다는 걸, 질량이 큰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은 아니잖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원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그래서 핵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러더퍼드의 원자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한 거야. 근데 러더퍼드는 원자 핵만 발견한 거야. 양성자 발견했다 틀려요. 우리 책에 보면 양성자는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그 안에 중성자는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근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건너뛸게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주요한 것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도 별표 한 3개 정도 됩니다. 시험 문제 톰슨보다 더 잘 나오지. 이렇게 되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요. 원자 핵만 발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의 모델. 보어는 원자를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보어는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했어. 수소원자 스펙트럼.
이 보어의 원자는 별표 4개 정도 봐야 됩니다. 이 돌턴의 원자 구조의 변천사에서 또 중요하지만 보어 하나만도 수소원자 스펙트럼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야. 예, 스펙트럼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별표가 4개 정도 돼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이 러더퍼드를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뭔가 좀 달라졌어요. 또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먼저 실험을 했네. 수소원자만 이 보어는요. 수소원자만 가지고 설명한 거야. 다른 원자 설명 못합니다. 다른 원자 설명 못해. 수소원자만 설명을 한 거야. 그렇죠? 선생님은 우리 학원 원장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을 다 합니다. 지금 니네는 선생님하고 물리, 화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선생님도 선생님은 여기서 선생님이 원장이니까 내 마음이지 뭘. 여기 들어와서 내가 난 물리학 선생이야. 그럼 물리학 선생이야. 저쪽 강의실 가면은 지학 선생이야. 저쪽 가면 생물학 선생이야. 생명과학 선생이야.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선생님 전공은 화학을 했어. 선생님이 예전에 재수생종합반 다닐 때는요. 그러면 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 전공이 화학이니까 화학 선생님으로 갔겠지. 가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무실에 이제 과탐 선생님들 자리가 있어. 거기 있으면 거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 바보 같은 재수생들이 문제를 들고 와. 물리 문제를 들고 와. 선생님 강남구청 물리 선생이잖아. 물리 문제를 들고 와. 선생님 이거 좀 풀어주세요. 물리 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데 이거 기본 예의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굳이 선생님이 더 잘 풀어요. 이거 내가 뭐가 되냐. 뭐 어떻게 취구멍이나 들어보고 싶어. 그렇잖아. 다른 과목 선생님이 다 있는데 나보고 다른 과목을 해달라고 하니 내가 너무 가시방석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생님 혼자서 다 북치고 장구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물리하고 화학한다는데. 근데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야, 수소원자는 문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가 핵 하나에 플러스 하나에 전자 하나야. 이 전자 지금 여기 올라가면 지 자리고 또 올라가면 지 자리고 저기 가면 자기 자리고 자기 가는 데가 다 자기 자리야. 수소는. 근데 헬륨은 문제가 생긴다. 자, 봐봐. 잠깐 간단하게 그려볼게. 이게 수소야. 자, 에덴 동산에 남자로 많이 표시하는데 아담하고 이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그냥 서로 얼만큼 사랑하는지 미지수 X. 그래서 남자 여자 자 식을 하나만 세울 수 있죠. 미지수 하나 있죠. 풀리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번에 헬륨 한번 볼까요? 니네 헬륨 알지? 헬륨 어떻게 생겼어? 안에 이렇게 남자 2명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여자 2명 있어. 남자 1호, 여자 2호. 요새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그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자 1호, 여자 2호. 여자 1호, 남자 2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안에 또 누가 있어? 중성자가 들어있지. 홍석천 아저씨 1호, 2호가 있어요. 이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러브라인을 한번 따져보자. 어떤 관계가 있겠어? 서로. 자, 1번이 1번 여자한테 관심 있죠. 1번이 2번 여자한테 관심 있죠. 2번 여자가 2번 남자가 1번 여자한테 관심 있죠. 2번이 2번한테 관심 있죠. 1번, 2번 남자들끼리 서로 멱살 잡고 싸우죠. 이래. 홍석천 아저씨가 1번 남자 좋아하지. 그죠? 2번 남자도 좋아하지. 2호가 1호 좋아하고 2호 좋아하지. 그죠? 자기네들끼리도 좋아했다가 싸우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반발하죠. 그냥 간단하게 봐도 미지수가 한 8개 넘게 나오지.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8개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요. 2번 헬륨부터는 절대 풀 수가 없어. 이건 마치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화학 선생님인데 물리 문제 가져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 스펙트럼으로 찍잖아.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복잡하게 나와. 이거 어떻게 분석할 수가 없을 정도. 반면에 수소는 딱딱 깔끔하게 나와. 분석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보어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만 정확하게 풀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헬륨도 이걸 못 푸는데 우라늄 92에 235짜리 이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고. 92대 235 여기 중성자가 100몇 개 있잖아. 그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 계산 못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난치고 우리 전지전능한 외계인이 와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되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발전도 그린피스에서 핵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거야. 이게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핵 탈퇴하자. 핵에서 핵발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계산이 안 돼. 그래갖고 한번 이게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열이 올라가 버리면 멜다운이라고 하죠. 녹아버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 지금도 막 핵반응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로봇 투입해갖고 그거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핵발전이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양자역학에 기반하는데 양자역학으로 풀리는 건 수소밖에 없어. 2번도 너무 복잡해서 안 풀려요. 오차가 좀 작아서 그렇지. 그래서 가정해갖고 푸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옵시다. 그래갖고 수소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 보호가 실험을 해봤더니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선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선 스펙트럼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좀 거짓말 좀 못해갖고 한 500번 실험을 했어. 맨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어가 자기가 실험한 건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제 러더포드한테 시비를 거는 거지. 러더포드 형아가 이렇게 주장한 이거 있잖아. 핵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 궤도 법칙처럼 원운동을 한다며. 근데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형아 걸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 자, 러더포드 형아가 얘기한 건 핵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둘이 서로 전자기력에 의해서 끌어당기잖아. 그럼 끌어당기면서 이게 회전을 하는데 원운동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구심력이지.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얘가 돌다 보면 안으로 돌다가 붙어버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세상에 있는 원자는 붙어있는 애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밖으로 일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일정하게 빛을 방출할 거 아니니. 그래서 이 실험을 했을 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계속 일정하게 빛을 내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스펙트럼이 연속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러더포드의 모델이 맞다면 원운동을 계속하면서 안으로 기어들어가면서 일정하게 빛을 내놔야 되니까 그게 스펙트럼을 찍으면 연속으로 쫙 예쁘게 찍어야 돼. 무지갯빛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근데 이게 백날 한 500번 실험했는데 이렇게 선 스펙트럼 나오더라고. 이게 연속인데 연속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선 스펙트럼이 뭐라 그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걸 알아낸 거예요. 불연속 스펙트럼을 알아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양자역학의 가장 핵심이 이 불연속입니다. 중간에 없고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여기 가면 물리 선생이고 여기 가면 화학 선생이고 여기 가면 생명 선생이야. 그 전자가 딱딱딱 있는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계속 온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자기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 이걸 밝혀낸 거야. 그래놓고 보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원자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안에 핵은 들어있는 거 맞아요. 형아 말이 맞는데 얘가 특정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3D로 그린 겁니다. 3차원으로 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제 원자력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원자력기구 마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3차원으로 보면 2차원으로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첫 번째 껍데기가 좀 넓고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붙죠. 이제 니네는 이 그림을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사이에 투명한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에너지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너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지럽잖아. 내려와야 돼. 여기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 그런 애들이 각자 선으로 딱딱딱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자 존재 확률이 0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슨 표현을 썼냐면 특정 궤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레벨이라 그래요.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에너지 준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의 궤도가 있더라. 얘도 역시 뭐냐면 원운동, 궤도 운동.
그러니까 얘네 둘은 원운동, 궤도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원운동, 궤도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얘랑은 틀린 거가 특정 궤도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런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는 거죠.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있는 위치가 연속적이 아니고 자기 위치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 불연속적. 그런데 아까 헬륨도 똑같이 이게 정해져 있을 건데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받아갖고 에너지 준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찍으면 정신없이 선이 막 나와. 불연속 선이 정신없이 나와서 우리 일반인들은 그게 무슨 선인지를 알 수가 없어. 서로 헷갈려가고 서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데 수소는 너무 깔끔하게 딱딱딱. 그래서 나중에 배워요. 뭐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패션 계열, 브라킷 계열, 훑트 계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여기다 쓰세요. 스펙트럼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이거 수능 문제다. 이건 변천사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한 단원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보어까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어까지. 근데 보어는 수소만 설명이 가능하다. 수소만 설명이 가능한 거야. 다른 거 설명하기 힘들어요. 수소만 설명 가능해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현대적인 보어. 좀 장소가 좀 크네. 5번째. 원자의 현대적인 모형이야. 현대적인 모형은 실제로 이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를 이게 사진으로 찍어버렸어. 사진으로 찍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에 핵이 있는 건 맞고요. 바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자, 수소원자를 사진으로 찍어봤어. 이렇게 나와요. 말도 안 되지. 전자 하나인데 전자 하나를 사진을 찍었더니 이게 뿌옇게 있는. 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전자가 거의 빛속도로 움직여요. 빛속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니네 카메라 셔터가 아무리 빨라도 빛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 샥 돌고 있는데 착각 찍었더니 나 어디 있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구름처럼 뿌옇게 흐리게 돼.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자크롬.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한 거야. 구름이 클라우드잖아요. 일렉트론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냐면 전자가 수학적인 개념이 좀 나오죠.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거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전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해요. 전자 하나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게 한 90% 확률이 있는 애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대신 퍼센티지가 낮기 때문에 그림으로 안 그려진 거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 핵이 있다잉. 심지어는 우리 지금 여기 지구 반대편이 어디죠? 저기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에도 얘에 의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조금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전자의 확률 밀도가 이쪽에 몰려 있는 거지. 지구 반대편에도 이 원자 핵에 의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이 다 있는 거야. 희박할 뿐인 거야. 멀어질 수.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런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새 뜨는 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야. 전자가 이렇게 원래 페어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게 업다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운으로 바꾸잖아? 그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전자가 업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호 체계가 빨라질까. 이게 이제 지금 반도체가 바뀌는 거야.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우리가 양자역학을 다루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런 확률을 갖고 있는 거야. 저 지구 반대편에도 얘에 의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애를 바꿔버리면 저쪽에 있는 애가 페어링이 바뀐다. 그걸 이용해서 신호체계,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고 그리고 엄청나게지 소형화의 대량화가 되겠지 데이터. 뭐 그런 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바로 현대적인 모형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어디에 나오냐면 슈레딩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슈레딩거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어요. 슈레딩거 유명한 사람인데 불확정성의 원리는 읽으시니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불확정성이 걸렸어. 좀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을 뭔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야. 뭐예요? 자 여기 봐봐. 나 여기 전자 한 마리 있다며. 수소니까. 나 어디 있을까? 맞춰봐. 나 어디 있을까? 전자 어디 있을까? 너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너 전자의 위치를 정해줬어. 그럼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시간하고 위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동시에. 너 여기 있어봐. 너 여기 있어봐. 시간을 못 정해. 나 여기 있어볼게. 내가 근데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번에는 자 이제 시간을 정해줄게.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있어? 딱 그랬더니 딱 찍었더니 이게 지금 시간을 정한 거잖아. 카메라로 한번 딱 찍은 거잖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위치를 못 정해. 시간을 정하면 위치를 못 정해. 위치를 정하면 시간을 못 정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왜? 빛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전자의 특성이에요. 불확정성을. 현대의 원자는 이런 수준이야.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 사실은 이제 화학에서는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화학에서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니네가 앞부분에 선생님하고 그거 했었지. 탄소, 뭐 알케인, 그다음에 알켄, 그다음 뭐 사이클로알켄 뭐 이런 거 했잖아. 그래서 그 전부 탄소가 쭉 연결되는. 걔네들이 탄소 결합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화학 결합은 전자들의 결합이야. 최각 전자의 결합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있잖니? 이 결합이 이렇게 우리는 그림으로 그리지만 실제로 탄소한테는 이 전자들의 이 전자 어디 있어?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고 한마디로 하냐면 오비탈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울 거야 또. 오비탈이 있는 단원이 또 있어요. 오비탈. 오비탈은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탄소가 이렇게 전자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X축에도 있고 Y축에도 있고 Z축에도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탄소도 얘가 X축에 있고 Z축에 있고 Y축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 얘네들이 전자가 막 겹쳤잖아. 전자 밀도가 높은 애가 겹쳤잖아. 그럼 아무래도 여기 이제 결합할 확률이 높은 거야. 이렇게 해서 CC 결합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데 이제 수소가 결합하는 거야. 이런데 수소가 결합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화학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화학에서 그냥 탄소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잖아.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런 그림이라. 실제로 원소 주변에 우리가 전자가 어떻게 있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전자 확률이 많은 쪽이 결합할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방향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자가 같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랬지. 그리고 수준이 맞아야 돼. 그래서 에너지도 비슷해야 돼. 그런 애들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화학이다. 원자는 이렇게 생겼다. 원자는 그래서 발달을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모형은 뭐 잘은 안 나와요. 오케이. 여기는 오히려 이제 물리 쪽이니까 물리학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 러더퍼드하고 보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톰슨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여기는 수능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한 문제 나오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스펙트럼은 그냥 독립된 단어 하나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더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려갖고 라이논 계열, 발머 계열, 패션 계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